그때는 서울 안 좋았어요? 그때도 뭐 인구랑 일자리 서울에 안 몰렸어요? 똑같잖아요. 그래도 뭐다?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인구 감소 시대가 이제는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구 감소 시대. 자, 인구가 언제부터 줄어들었어요? 예, 21년부터. 자, 이런 얘기하죠. 아니, 인구 감소 얘기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야. 그땐 얘기만 나왔고 인구가 안 줄어들고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는 언제부터 줄었다? 네, 정확하게 자, 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2020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언제 왔습니까? 2021년 말에 왔죠. 네. 그때부터 배사하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겹친다? 인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이 고점 대비해서 인구가 몇만 명이 떨어지냐? 마이너스 30만 명 정도 됩니다. 30만 명. 엄청난 인구죠. 그래서 최대 거의 한 5,100, 한 90만 명 가까이, 거의 5,200만 명 찍었다가 지금 현재 5,15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없었던 인구 감소 시대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에 빠져 있어요? 네, 부동산 대세,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여기 지금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다들 부동산 하나 어떻게 올라가지고 좀 내 인생 한번 좀 펴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보시죠. 자, 근데 이 우리가 인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내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잘 세우면서 앞에도 단기적인 것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또 인구 추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크게 가늠을 해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요게 인구 추계 통계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미래를 예측한 거죠. 근데 너무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출산율이 2030년 초중반까지 올라갈 걸로 가정을 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시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요 이제 가장 짙은 색깔 요겁니다. 요 라인, 요 라인. 요렇게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예, 인구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지금 인제 줄어들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초입에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항공모함이 바로 인구라는 인구 데이터라고 하는 항공모함인데 얘가 지금 어디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하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가 성장하던 시대랑 확연하게 다를 거라는 거죠. 예. 인구가 성장하던 시기에도 과거를 보면 6 년, 7 년씩 하락이 펼쳐졌는데 한 번 시작이 되면은 인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인제 1년 하락했는데 여기서 대세 상승 온다? 글쎄요. 네. 한번 우리가 제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인구 구성비가 자 보시면 부동산을 누가 사냐면 15 세에서 64세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자, 이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졌잖아요. 예. 계속 커졌습니다. 언제까지? 2020 년까지요. 즉 집을 살 수 있는 대기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졌다. 근데 그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도 6 년, 7 년씩 대세 하락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90 년대, 2000 년대는 뭐 그때는 서울 안 좋았어요? 그때도 뭐 인구랑 일자리 서울에 안 몰렸어요? 똑같잖아요. 그래도 뭐다? 하락이 오면은 6 년, 7 년씩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은 항공모함이라니까요. 금방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하락하던 중간에도 이런 단기 반등이 왔다 안 왔다? 항상 왔었다. 그리고 그런 단기 반등장에 자칫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를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게 데이터에서 보여지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부류죠. 첫째, 이 김기호도 얘는 하락 여자야. 왜? 나는 하락하면 내가 손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제 얘기 듣지 않을 겁니다. 예.
그분들은 알아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본인이 예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하지만 그래 김기원이 무조건 다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김기원이라는 사람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본인 회사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상승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이런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진정성 있고 그동안 알아맞춘 거 보니까 정말 제대로 다 알아맞혔네. '김기원이 만든 이 리치볼이라는 시스템 괜찮네.'라고 아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보면은 정말 팬이라고 또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도 제 채널 계속 구독하시고 제 영상도 보시고 아마 실제로 본인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대한 의사결정도 그렇게 아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류는 누구예요? 긴가민가. '나 잘 모르겠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인생은 그런 겁니다. 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찌 됐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제 이야기도 판단의 근거로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하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이제 인구는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자 집을 살 비중이 72% 에서 이제 2040 년이 되면 56.8% 그다음 46%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도 뭐다?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죠. 너무 이것도 통계청에서 내가 만든 걸 보니까 이 근간을 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실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나마 2020 년대나 2030 년대 초반까지는 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는데 과연 2030 년대 중반이 되고 2040 년이 되면은 과연 지금의 부동산을 과연 누가 사줄 거냐라는 거죠. 자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화량은 증가를 할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돈의 총량은 늘어날 텐데 그것 때문에 돈의 총량이 느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우상향 할 겁니다. 그거는 명백해요. 저는 절대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리치볼을 만들고 창업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락론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되겠지만 예전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성장할 때처럼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져 초저금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은 정말로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불패론, 부동산 대세 상승론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시각을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이 적극적으로 댓글과 좋아요로 그런 여러분들의 지지를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그게 바로 기업 부채 문제입니다. 개인 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부채가 빚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지금 이 초저금리 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한국 문제가 뭐냐? 다 변동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 늘어난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들과 기업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다 고정입니다. 고정. 그러니까 초저금리 때 대출받아서 집 사신 분들은 너무 지금 행복해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자 최근에 IMF에서도 지금 뭐예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다 올렸죠. 근데 누구만 내렸습니까? 한국만 내렸어요, 한국만. 5차례 연속. 왜? 이 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에 보시죠. 자 과거에 왜 이때 IMF가 왜 터졌냐? IMF가.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기업 부채가 심각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체력 대비해서 과도하게 부채가 있어요. 대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빵 터진 거죠. IMF라고 하는 사태가. 자, 근데 지금도 유사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업 부채만 심각한 게 아니라 가계 부채도 심각합니다. IMF 때는요, 최소한 가계는 건전했습니다. 부채가 빚이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고 개인들이고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DSR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주택 보유한 사람 DSR이 굉장히 높다라고 60%가 넘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내 소득의 60% 이상은 지금 대출 받는 데 쓰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 즉 더 이상 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규제 풀고 그렇게 부양 정책을 펼쳐도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거래량 뭘 늘어나기는. 원래는 7,000건, 8,000건씩 지금 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터지고 있잖아요. 늘어나 봐야 지금 4,000건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평균보다 아주 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갈 걸 보이세요? 저는 지금 거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즉 더 이상 대출 끌어다 살 사람은 없고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만 지금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언제나 그랬듯이 또 이렇게 하락이 오게 되면은 다시 또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그건 명백해요. 하지만 이 하락의 물을 어떻게 견디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집이 있건 없건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후세들 이제 후세들이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현재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은 정상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개인 이득과는 완전 다른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집값도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비정상입니다. 물론 일부 지방 지역들은 지금 너무 싸요. 그런 지역들이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시죠. 과거와 같은 사이클 비슷한 사이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때도 보시면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지금 이제 내린 중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7년 5 개월, 6년 2 개월씩 하락을 했어요. 자, 인제 1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년도 하락해야 된다? 예, 지금 4-5 년은 더 추가로 서울 아파트는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과거의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이 됐을 때의 가정이고요. 제 생각은 쪼끔 다릅니다. 제 생각은. 자, 그러면 김기원의 생각은 어떠냐? 저는 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요. 25에서 40% 넘게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거품이 역사상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대출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지금 정부가 다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보금자리 론이니 또 자영업자들 대출 이거 연장이니 뭐 지금 역전세 나온 것도 다 지금 대출을 떠받치고 있는데 사실 거품이 빠지는 때는 좀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또 털고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억지로 막고 있는데 이것들이 머지않아 다시 저는 2차 찐 하락을 불러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하락폭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히 가팔라질 수 있다. 이게 언제 나타날 거냐? 24년 초중반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이 펼쳐질 거냐?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급락이 나타났죠. 요렇게 또 한 번 급락. 그리고 나서 반대가 나타날 겁니다. 요게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이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 28년 정도 가까이는 되어야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거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완만한 하락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급격한 하락 시나리오가 24년, 25년쯤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빠질 거기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은 2025년이나 26년부터는 다시 또 대세 상승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는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년부터는요. 진짜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지방부터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정규 강의, 그래서 어스 얼라이언스하고 같이 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만든 정규 강의가 있죠. 그래서 요 강의도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실전 연구반도 좀 비싸긴 하지만 신청을 하시면 실제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역을 고르고 아파트 선정까지 해서 내년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어딘지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짚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만 들으면 지금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 어떤 누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실력가로 탈바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올 이 절호의 기회는 어디에서 잡아야 된다? 경매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24년부터 시작될 가장 좋은 기회는 어디서 잡아야 되냐? 경매와 빅데이터. 이 두 개를 결합을 하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정말로 엄청난 투자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치고 팀에서는 지금 경매 기능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 경매 자문 서비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앞으로 잘 만들어 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그다음에 또 응원 메시지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있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